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에서 합리적 보수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의 세계는 흔히 보수와 진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이 두 축 사이의 긴장과 갈등,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대체로 봐서 진보가 더욱 평등한 세상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라면 보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극도로 보수 편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남한 사회에서는 진보 정치 세력이 사실상 멸종이 됐었죠. 자유당과 공화당, 민정당,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오늘날의 보수 정당들은 물론이고, 그에 맞섰던 소위 이제 민주 세력이라고 이야기되는 세력들도 한민당, 그리고 그 후신이 되는 민주당 계열의 여러 정당들 모두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입니다. 사실 친일 지주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민당을 계승한 민주당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정통 보수라는 점을 자부심으로 여겨왔죠. 그래서 한국은 그냥 보수 우위 사회라기보다는 거의 보수로만 이루어진 극보수 사회다. 이렇게 불러도 좋은 사회였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또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다소 합류하고 또 복지 정책과 평화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진보적인 색채가 가미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든지 공산당도 합법화가 되어 있고 또 곧잘 정권을 잡는 서유럽, 북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역시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입니다만 과거와 같은 의미에서의 보수 정당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또 진보 정당이 사실상 멸종되었고 오늘날에도 극히 힘이 약한 한국 사회의 현실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민주당을 그냥 보수 정당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고 보수 우위에 진보적 색채가 가미된 중도 지향의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존경할 만한 보수가 없다는 한탄이 많습니다. 보수는 일제시대에는 친일하고 독재시대에는 독재에 충성하고 정경유착을 옹호하는 부패한 세력 아니냐,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많죠. 노블레스 오블레주, 고귀한 의무, 이런 것을 다하는 진짜 보수주의, 진짜 보수 세력은 없고 독재에 기사행하거나 이익을 추종하는 세력뿐이다. 이런 한탄이 많습니다. 자연스레 보수의 개혁을 바라는 이런 대중의 기대가 커져왔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라고도 부르고 따뜻한 보수라고도 부르는 혹은 참 보수라고도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좋겠다. 정말 보수할 만한, 지킬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경할 만한 보수주의가 생기면 좋겠다. 힘쓴 기득권자만 옹호하는 그런 보수주의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보수가 정말 보고 싶다. 이런 희망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는 어떤 것일까? 보수주의 정치 사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 정치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 정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한참 진행되던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1790년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니스벳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연구를 깊이 있게 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전개된 보수주의 중심 논지는 특별히 혁명기 프랑스에 관해 버크가 제시한 논지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버크가 한 이야기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버크의 사상에 보수주의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영국 안에서 진보주의자인 휘그 당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젊을 때 진보주의자였죠. 젊을 때 진보하다가 나이 들어서 보수가 된 사람 참 많죠.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반동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진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그 진보를 과격한 방법으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주 천천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반동주의자와는 매우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왜? 사회를 자신들의 머릿속, 이성의 설계에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 라는 폭력적인 시도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 맘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맘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된 전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완전한 소유자나 지배자가 결코 아니고 단지 일시적인 소유자이며 종신 세입자일 뿐이다. 국가나 법은 살아있는 자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 또 미래에 태어날 자들 사이의 동업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시대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용성이 검증된 모델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을 통해서 검증된 가치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뭔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해도 무한한 조심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합니다. 느리고 착실하게 뒷받침된 진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 보충하고 조정하고 균형 잡는 것, 이게 바로 보수다. 이게 버크 사상의 핵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중반에 유명한 정치학자였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크의 사상이 보여주는 것은 보수주의의 핵심은 소망 없는 정치라는 것이다. 소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이런 종류의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만들고 싶은 세상, 자기가 만들고 싶은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주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헌팅턴이 묻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없다. 보수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자고 할 때 그렇게 바꾸면 위험하다.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보수주의, 다시 말하면 자기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조정의 기술로서 보수주의 정치가 꼽힌 것이 바로 영국에서 1870년대에 장기간 총리로 재임했던 디즈레일리 총리 시절입니다. 그 이전까지 영국의 보수당은 간단히 말하면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아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보수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디즈레일리는 보수당이 더 이상 귀족과 자산가들을 옹호하는 그런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당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일국, 원 네이션 보수주의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 국민을 옹호한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는 공동체 보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귀족과 자본가에게 한정되어 있던 선거권을 도시민중과 노동자 계급에게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초보적이지만 의료보험을 도입합니다. 사회복지를 도입합니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이른바 따뜻한 보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국의 현대의 영국 총리 마가릿 대처가 신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보수주의를 바꾸기 전까지 영국 보수당의 전통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당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세월이 한 100년쯤 흘렀더니 보수주의자들 혹은 자산가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민중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렇게 반격에 나섰던 사람이 대서양 양쪽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신보수주의는 기존의 보수주의와 달리 공동체의 결속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시장을 규제하던 보수주의와 달리 시장의 무한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화한 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보수주의에 시장이라는 유토피아가 들어온 것이죠. 세상을 시장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 보수주의가 가장 경계해 왔던 것, 즉 시장을 원리로 세상을 개조하겠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의 소망을 가진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렇게 로버트 니스벳은 비판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 보수를 둘러싼 이야기들, 담론들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수가 마침내 정권을 잃었죠. 그리고 지난 시기 개발연대의 보수의 성장 전략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앞에서 위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가 독재를 옹호하고 기득권만 옹호한 그런 세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 앞에서 무언가 보수주의가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부상한 것이 바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새로운 우익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의 기성 우파 세력이 독재, 인권 탄압, 부패 등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파는 혁신돼야 된다. 그래서 올드라이트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의 바탕을 두었다면 뉴라이트는 자유주의와 애국적 세계주의의 바탕을 해야 한다. 올드라이트가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 큰 정부를 지향했다면 뉴라이트는 시장 주도형의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뉴라이트는 독재와 정경유착을 비판하면서 그 반발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근본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뉴라이트가 성장을 하면서 보수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보수적 전통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 두 가지를 제가 하나는 유교 자본주의론, 또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꼽아봤습니다. 유교 자본주의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유교 자본주의론은 원래 1979년에 미국의 미래학자인 허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는가,
그 근본 바탕에는 유교적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중국계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교자본주의론이죠. 1990년대 중후반에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봉건적 병폐라고 비판받았던 가족 중심주의, 연고주의, 연공서열주의,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규율 준수 같은 성향과 태도들이 사실은 유교 문화인데 바로 이런 유교적 유산이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의 현실적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군부 독재와 그를 잇는 권위주의 통치를 옹호하고 재벌의 가족 영역을 옹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동안 한국 보수는 전통이 없는 그야말로 붕뜬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교로부터 내려온 이런 전통적 가치 위에 한국 보수가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공의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이론을 한참 만들던 시절에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경제 성장의 성과가 신기루처럼 무너지던 순간이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족벌 경영들, 수많은 유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인의 눈앞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존으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교자본주의로는 사실 한국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학계 전체에서 씻은 듯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독재를 옹호하고 권위주의를 옹호하는 잘못된 이론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지만 훨씬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일제가 우리 나라를 근대화시켜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평균적인 감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주장이 경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더니 어느 사이엔가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예. 공공연하게 말하진 않더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일제 시기의 식민 통치는 동시에 자본주의를 가져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 자유죠. 정말 자유를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그 경제적 자유, 비록 일제가 가져온 자유이긴 했지만 바로 그 경제적 자유를 활용한 선각자들이 친일파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근대화라는 업적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한국 보수가 결여한 전통을 찾아내려는 시도죠. 이분들은 자기 선조들이, 이를테면 친일파 선조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친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이 훌륭한 역사적 선각자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근대화를 이끈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유교자본주의론보다 훨씬 더 시장 근본주의입니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이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우익혁신운동의 진지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 상당수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은 정권의 외곽단체화돼 버렸죠. 시민운동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율성의 동력이 급속히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유교자본주의론은 IMF 이후에 유신과 독재체제를 미화하는 잘못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급속히 소멸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옹호하면서 스스로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합리적 보수 탄생의 걸림돌이 돼버린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 보수를 추진할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 개인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세력으로서 합리적 보수를 추진할 만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비록 소견이 부족하지만 제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서구 보수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보수주의가 합리적일 때는 실용주의적일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드먼드 버크 자신이 반동주의자도 근본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디즈레일리도 그랬습니다. 보수주의의 깃발, 가치를 휘두른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가 이런 실용주의를 버리고 자유 이데올로기의 투사가 된 순간부터 합리적 보수의 가능성은 소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때부터 취임 이후까지 지금까지 계속 틈만 나면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륜이 거의 없다 보니 이념에 더 매달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려스럽고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합리적 보수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우선 보수주의라는 어휘, 이데올로기, 자유라는 이데올로기, 그 깃발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최소한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